어린 시절 누군가 얘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대신에 얘야 너는 커서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의 상태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숱하게 들었던 이 질문, 지금 우리가 꼬마들을 만나면 습관처럼 던지는 이 질문, 얘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무엇이 되는 것, 즉 결과, 결승점, 목적에 집중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질문이죠. 어려서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난감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무언가 모자라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멋진 답안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의사요, 판사요, 과학자요. 눈치 빠르고 조숙한 친구들은 좀 더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건물주요, 연예인이요, 유튜버요. 어른들은 이런 대답에 만족스러워하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선뜻 10,000원을 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죠. 목적지향의 삶을 말입니다. 이 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강아지와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어른이 얘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아이의 현존을 깨어버리고 그 아이를 미래의 불안 속으로 던져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표를 이루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미리 학습시키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죄인이고 취업에 실패하면 죄인이고 승진해서 누락되면 죄인이고 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죄인이고 국산차를 몰면 죄인이 됩니다. 그 누구도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무리한 투자까지 감행하죠.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음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과 같지 못하다는 것은 대역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이라는 것의 의미는 누군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개는 실패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죠. 그렇다고 성공한 사람의 마음이 무조건 편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상 유지에만도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들 뿐 아니라 겨우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음 숙제가 바로 나타납니다. 모든 숙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죽음입니다. 단 한순간도 평화롭지 못했던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삶을 디자인했을까요?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틀린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대학 졸업하면 어떤 회사에 가고 싶니? 무슨 차를 사고 싶니?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싶니? 우리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얘야, 너는 커서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니? 당신은 올해 어떤 상태가 되고 싶습니까? 은퇴 후 당신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으신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운 상태가 되고 싶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즉시 평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넓은 아파트, 두둑한 연금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첫 번째 방식으로 찾기 때문에 떠올리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문제에 수학 방정식을 대입하고 있는 것이죠. 답을 풀 수도 없을 뿐더러 틀린 답을 찾는 큰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어려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목적지향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고 돕는 방법입니다. 나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를 껴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 영어, 국어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들여 철학, 종교, 명상과 마음 공부를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급증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을
이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릴 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병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평생 들어온 질문,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처절하게 살아온 삶의 고통을 안고 있는 것뿐입니다. 문득 이효리 씨가 방송에서 했던 명언 중에 명언이 떠오릅니다. 이경규 씨가 어떤 아이를 보며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했을 때 이효리 씨가 이렇게 받아쳤죠.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저는 그 순간 죽비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깨달은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제 견해로는 이효리 씨는 그야말로 실전 생존 철학의 대가입니다. 연예계라는 에고의 정글에서 정상과 나락을 경험하며 깨달은 현자입니다. 그녀가 전문가처럼 요가를 수련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나도 그녀만큼 돈이 많고 유명하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 뒤에 숨어있는 목적지향적 사고방식, 자기비하, 냉소주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효리 씨의 돈이 아니라 연예계라는 살벌한 에고의 전쟁터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력입니다. 평화에는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많은 소유와 추구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난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난이 너무 아름다워 아주 좋아하며 아끼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처에 떠나 있을 때도 그 난이 자꾸 생각나 지금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정 스님은 그 난을 지인에게 다시 선물하였습니다. 스님의 명저 무소유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처럼 평화는 비움으로써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스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물과 같은 존재죠. 없으면 생존이 힘들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돈에 집착하는 것은 끝없이 물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물이 3톤이 있어 라고 자랑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돈의 가치는 쌓아두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오로지 그 돈을 쓸 때 정해집니다. 돈이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쓰세요. 돈이 있다면 인류의 평화를 위해 쓰세요. 그럼 돈은 바로 평화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난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가? 로 말입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